안녕하세요. 전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연을 보내신 분들과 다른 이유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과거 저희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이 사연을 꼭 읽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낼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사람이 이런 사연을 듣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즘엔 TV보다 유튜브로 더 이런 영상들을 자주 보니 우연이라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죠. 그 사람은 저와 있었던 과거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있을까 싶은데 혹여 자신 스스로 왜곡하거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한 짓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자랐던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는 엄마 아빠의 존재도 모르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러다 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존재를 궁금해했었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묻지 말라고 하시며 저를 혼내셨죠. 그때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시고 저를 혼내시기만 하는 할머니가 밉고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러다 저도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가면서부터는 할머니의 사정을 이해하고 더 이상은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게 됐어요. 부모님 얘기가 아니라면 제게 화내시는 일 없으시던 할머니가 제게 굳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남긴 편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부모님에게 버려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막연하게 무슨 사정이라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혼을 하신 부모님 두 분에게 골치 아픈 짐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고 제 유일한 가족이자 부모님이신 저희 할머니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버린 저를 걷어주신 할머니께 감사해하며 언젠가 꼭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어느새 성인이 됐고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보호자가 돼 할머니를 챙겨드리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게 가게 된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집이 꽤 잘 산다며 부잣집 아들 소리를 듣던 그 남자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처음 본 제게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를 쫓아다니며 계속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날티가 나는 그 사람의 인상이 좋아 보이진 않아 거리를 두며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마다 바쁘다, 일이 있다 하면서 멀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데 자꾸 다가오는 그 사람을 떨어낼 수 없었던 저는 저러다 지치면 말겠지 생각하며 그 남자가 그만두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던 그 남자가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할머니를 끔찍이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고는 그 후로 갑자기 제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노인분들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며 홍삼이며 저희 할머니 마음을 얻겠다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에 저희 할머니는 손주 사위 보게 생겼다며 마냥 좋아하시는데 할머니의 그런 주책 앞에서도 싫은 내색 한번 않고 싹싹하게 구는 남자가 새삼 다시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날티가 나서 싫었던 건데 어른 앞에서 깍듯하고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없어졌던 거죠. 이 사람을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벽을 세우고 있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 할머니에게 잘하는 경준 씨를 달리 보며 드디어 마음을 열게 됐고 그제야 경준 씨의 마음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준 씨를 만나게 된 저는 경준 씨와 연애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도 경준 씨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보니 제 생각보다 경준 씨의 씀씀이가 훨씬 크더라고요. 물론 경준 씨 입장에서야 충분히 그럴 여유가 되니 쓰는 거겠지만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제가 보기에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랄 정도였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 때마다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와인을 시키고 제게 기념일 선물이라며 비싼 보석과 명품들을 선물하는 경준 씨를 보며 저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좋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던 저로서는 처음 누리는 그런 것들이 낯설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가 그 정도 여유가 되는 능력자라고 하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남다른 경제력에 저를 아끼고 저희 할머니에게도 잘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경준 씨를 좋은 남편감이라 생각하며 그 사람의 프로포즈에 너무 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경준 씨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의 집안 차이가 너무 났던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반대를 겪게 됐습니다. 뭐?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아들이랑? 우리 경준이가 어떻게 자란 아이인 줄은 알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니? 네가 어디서 뭘 하던 아이인진 모르겠지만 뭐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우리 아들 곱게 키웠다. 남의 집 애들처럼 그냥저냥 키워서 대충 아무나 짝지어줄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애지중지 하지도 않았다고. 어머님, 저희 서로 잘 만나고 있고 결혼해서도 잘 살 자신 있습니다. 어머님,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그렇게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잘 좀 봐주세요, 예? 봐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막말로 이 여자애가 뭐 하나 찰랑 구석이 있긴 한 거니? 얼굴이 대단히 예쁜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며? 근데 그렇게 근본 없는 여자애를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거야? 경준아, 내가 널 사리분별 못하게 그렇게 키웠어? 너 정말 왜 이러니? 엄마, 나연이 좋은 여자예요. 집안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착하고 순수하게 잘 자란 사람이라고요. 나연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면서 반대만 하지 마세요, 엄마. 세상에, 경준이 네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아무래도 네가 저 애한테 제대로 홀린 모양이구나. 경준이 네가 여자를 너무 몰라서 그래. 착하고 순수한 건 그런 척하면 그만인 거야. 진짜 착한 애였으면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애초에 제가 너 어디가 좋아서 붙어 있었겠니? 저런 애들은 결국 다 똑같아. 시몬은 제가 남자친구의 돈을 보고 꼬인 꽃뱀 취급을 하며 절대로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시몬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상황이었지만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동아들을 극진히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그렇게나 모욕할 줄은 몰랐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는 건지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이 고개 숙인 죄인이 되어야 했죠. 그렇게 시몬은 저희의 결혼은 물론이고 제가 경준 씨 옆에 있는 것조차 반대를 했지만 경준 씨는 고집을 피우며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나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난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애초에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나는 잘 모르겠어. 어머님이 반대하는 결혼 할 자신도 없고 경준 씨 어머님 마음에 들 자신도 없어. 그리고 저렇게나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자. 일단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나면 엄마도 더는 반대 못 하실 거야. 그 후에 내가 엄마 설득해 볼게. 당장은 걱정하셔서 반대하시는 거겠지만 내가 계속 설득시키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미 도장까지 찍어버렸는데 뭘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자식 이혼시키는 것보다야 그냥 결혼 허락하는 게 낫지. 자기를 믿어보라던 경준 씨는 어머님 몰래 혼인신고부터 하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경준 씨를 말리게 됐죠. 환영받는 결혼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경준 씨는 어떻게든 저와 결혼을 하겠다며 기어이 혼인신고를 밀어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는 억지로 밀어붙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죠.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저는 어떻게든 시모의 마음을 풀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지독히도 싫어하던 시모는 그 후로도 저를 엄청 못마땅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는 받긴 받았지만 그 대신 정말 고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시모는 작정을 한 듯 저를 들들 볶았고 제가 눈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험하고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죠.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넉넉한 시댁 덕분에 할머니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것도 전부 남편을 잘 만난 덕이라 생각하며 시모의 구박에도 남편을 보고 겨우 버텼던 저였죠. 하지만 믿었던 남편의 마음은 너무나 빨리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결혼하겠다던 남편이 결혼 생활이 계속되자 제게 질려버렸는지 금방 무관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도 즐기는 건진 몰라도 남편은 언젠가부터 제게 연락도 없이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연애 시절 제게 지고지순했던 남편의 모습만 기억하던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제게 무관심하게 굴며 집에 없는 동안 저는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홀로 시모의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시모는 이때다 싶은지 저를 더 못살게 굴었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떠밀리듯 하게 된 결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시는 할머니에게는 차마 그런 꼴을 보여드릴 수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손녀 걱정으로 고생하셨던 할머니에게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혼을 하고 싶었다고 한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참아야 했지만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이 세상 유일한 제 편이셨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자연스러운 이별이었음에도 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댁의 가세마저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연애 때 워낙 돈을 펑펑 쓰고 다니기에 대단한 재력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있는 재산을 까먹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밖으로 나돌면서 검증되지 않는 투자를 하고 다니고 사치로 돈을 쓰며 조금씩 재산을 까먹고 있다가 사업으로 대단하게 돈을 말아먹으며 집안이 한순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남편은 큰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느라 시모는 남은 재산을 전부 처분해야 됐어요. 제가 하루 종일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던 그 큰 집을 떠나야 했고 더 이상 남편이 놀고 먹을 재산도 없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 꼴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크나큰 실패로 무기력해진 남편은 재기를 하겠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매일 술만 마셨고 그런 아들 단속하지 못해 집안 말아먹은 시모는 집이 망한 이유가 제 탓이라며 엄한 저를 손가락질하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옛말에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한다 그랬었는데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꼴이 된 거야. 우리 경준이가 큰일하는 와중에 네가 네 할머니 장례 치른다고 설치다가 더러운 것들 붙어 들어온 탓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시모가 참 너무한다 싶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불평 한 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러 다니고 시모는 제 탓만 하는 와중에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번 것은 저뿐이었죠. 그러다 술에 찌들어 살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 초라한 집에는 저와 시모 둘만 남게 됐죠. 남편도 죽은 마당에 나를 미워하는 시모를 두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맞았겠지만 저는 미련하게도 끝까지 며느리 도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새 미운정이라도 들었던 건지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시모를 두고 저 혼자 살자고 도망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낸 뒤로도 시모를 모시고 혼자 아등바등 살았지만 시모는 그런 제 노력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던 건 아들이 없어 기댈 곳이 없어서 그런지 시모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그렇게 시모는 다단계 업을 시작했습니다. 굳은 일 한 번 안 해봤으니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면 쉽게 돈을 벌 것 같으니 그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도 옛날 인맥이 남아있어 벌이가 꽤 좋았지만 시모는 버는 돈을 전부 피부 미용과 화장품, 의류들을 구입하는데 탕진했습니다.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는 시모를 모시느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저는 쉬는 날 한 번 없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었는지 얼마 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싼 값에 작은 국수 가게를 인수할 수 있었죠. 전 재산을 넣었으니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며 정말 피땀 흘려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인지 다행히 국수집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장사 운이라도 있는지 제가 인수받기 전에는 그냥저냥 장사가 되던 가게가 제가 시작한 뒤로는 조금씩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한번 와주신 분들이 다시 찾아주시는 걸 보며 감사해했죠. 그리고 그런 감사한 손님들 덕분에 저는 벌이가 점점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국수 장사로 인해 벌이가 좋아지자 시모가 제게 용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시모가 돈을 벌고 있다고 용돈을 안 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너 요즘 가게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저번에도 그렇고 내가 어제도 쑥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데. 네, 요즘은 장사가 꽤 잘 돼요. 식사 시간에는 줄도 좀 생겼고요. 식사 시간 끝난 뒤에도 쉬는 시간 전까지는 계속 손님분들께서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 잘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집안에 뭐 바뀌는 것도 없고 너는 계속 그렇게 빈티나게 다니니까 내가 집안에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니?
그런 건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나저나 장사 잘 된다니까 다행이네. 그럼 너 나한테 주는 용돈도 좀 올려줘야 되겠다. 네? 근데 어머님, 장사가 엄청 대단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이 집 만기도 곧이라 이사도 가야 하잖아요. 또 가게도 제가 중간에 인수받은 거라 손봐야 할 것도 제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용돈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셨다가 제가 정말 장사 잘 되면 그땐 어머님 만족하실 만큼 용돈 챙겨드릴게요. 뭐? 조금만 참으라고? 그게 언젠데? 뭐 나 죽고 나서? 나 죽으면 그때 죽은 나한테 노잣돈으로 챙겨줄 거냐? 제사상에 돈 올려다 주려고? 얘 며느라, 너 아무리 부모님이 안 계셔서 느끼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니? 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렇게 언제 딱 주겠다는 말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나보고 언젠 줄 알고 마냥 기다리라는 거야? 그냥 말 나온 김에 바로 올려줘라. 내 용돈 지금 올려주고 네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같은 거잖아. 나도 힘들게 말 꺼낸 거니까 시어머니 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올려주는 걸로 하자. 지금도 적게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럼 얼마나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 적어도 한 200 가까이는 돼야 내가 마음 편하게 밖을 다니지. 네? 200만 원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노력한다고 메꿀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솔직히 국수 그거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손님분들 많이 받아서 박리담회로 돈 버는 입장인데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요. 지인분들 덕분에 어머님께서도 제법 돈 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돈도 버시는 상황에서 용돈을 200만 원이나 달라는 건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데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항상 똑같니? 나도 염치가 있지. 내 지인들한테 매번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 요즘엔 전만큼 돈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애초에 내가 그 돈 그대로 벌고 있으면 너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하지도 않지. 그리고 너도 생각해봐라. 요즘 세상에 돈 200 가지고 한 달 생활하면 빠듯해요. 피부 케어 받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깨지는데. 아니면 네가 피부 관리하는데 연간 회원권이라도 끊어주든가. 그러면 너한테 한 반년은 용돈 받았다고 해줄게. 피부 관리하는 곳도 어머님 다니시는 데 말고 값싸고 괜찮은 곳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정말 필요한데 나가는 돈은 없으시잖아요. 그냥 지인분들과 어울려서 먹고 즐기는 곳에만 쓰시면 제가 드린 용돈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야, 너 시어머니한테 용돈 주기 싫어? 그래, 내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곳에서만 용돈 쓴다고 하자. 내가 너처럼 시시한 친구들 만나고 다니겠니? 너 원래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 한 번 만나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내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우리 집 너 때문에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피해 다녔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서 만나려고 하니까 네가 그 앞길을 막어? 그냥 내가 달라고 하면 좀 줘라. 나도 계산할 거 다 해보고 필요한 돈이 나오니까 그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 겨우 돈 200 가지고 사람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팔방 뭉개야 속이 시원하니? 니년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본 금액이 얼만데. 돈도 잘 벌고 있으면서 겨우 돈 200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 느끼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못된 년. 우리 집안 말아먹고 우리 경준이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날 지 옆에서 피 말려 죽이려고 해?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너 우리 집안 들어와서 받아 처먹었던 돈이 얼마야? 다 죽어가던 니년 할머니 그 여자 입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냐고?
짐승 새끼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하던데 네가 짐승 새끼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면 더는 내 성질 건들지 말고 달라는 만큼 용돈 줘라. 알겠어? 시몬은 자신이 원하는 용돈을 제가 주기 어렵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욕까지 했어요. 그러며 제가 세상 제일 못된 며느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집안도 말아먹고 나 때문에 남편도 죽고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힘들게 하는 며느리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아나무인인 시모에게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세월 숱하게 그런 일들을 겪어와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화가 난다는 감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얼마나 이러한 투정이 오래 갈까? 또 200만 원까진 줄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용돈으로 챙겨줘야 그나마 시모의 잔소리를 덜 듣게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역량을 넘어서 잘한다고 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커녕 절 밀어내고 저에게 화만 내는 시모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상황을 공감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항상 저 혼자 실컷 울고 난 다음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까지 시모 데리고 잘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마음 변하지 않고 시모를 잘 모셔보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용돈을 올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시모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거의 한 달 내내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못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더 잘하려고 했죠. 장사하느라 바쁜 와중에 손이 많이 가더라도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매번 밥상을 차렸고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땐 꼭 손에 무엇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지고 갈 때도 있었고 좋아하는 브랜드 화장품들을 선물하기도 했었죠. 시모 마음에 드는 것들 사느라 돈이 적지 않게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모가 올려달라고 하던 용돈 200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나 다른 곳에 쓰이는 돈을 아끼면 이전과 비슷하게 지출을 맞출 수 있어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심술이 나 있는 시모의 마음을 푸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같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저 들으라고 신세한탄하고 욕했으니까요. 어머, TV에 나오는 쟤들 먹는 거 맛있겠다. 저기 내가 자주 가던 거기구나. 아유, 그래 저기 맛있지. 근데 맛있으면 뭐해?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아우 정말 짜증나 죽겠어. 어디 TV를 틀어둘 곳이 없네. 어떻게 된 일이 죄다 내가 가본 곳이고 먹은 곳이고 한 거야? 거기다 저런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TV 나온다고 피부관리 받고 샵에 가서 세팅하니 승질이 나서 TV마저 못 보겠네. 아유 내 팔자야. 이번엔 시모의 심술이 유독 오래 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간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시모 비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 있었고 출근을 해서 달력을 확인하던 도중 제 생일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 사업이 망하고 난 뒤 언 10년간 챙기지 않아도 별 생각 없던 생일이었는데 이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울컥하더라고요. 내 생일 축하해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억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게 참 서러웠습니다. 만약이라는 건 없겠지만 내가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비록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도 내 곁에서 내가 태어난 날을 축하해주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 더 우울해졌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울상을 하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내년, 내후년
나 스스로 내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앞날을 계획하고 상상하며 그날 우울한 내 생일날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한결 풀어진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날 역시 많은 손님들께 제가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집으로 향하던 도중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 가기 전에 나 혼자라도 내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시모와 나눠 먹을 케이크 하나 골라갔습니다. 시모가 좋아하지 않는 옛날 방식의 저렴한 케이크였지만 그 케이크는 저에게 의미가 남다른 케이크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제 생일이면 항상 사주셨던 과일 생크림 케이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 시모가 싸구려를 사왔다고 식물성 생크림이라 맛이 저렴하다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걸 알았지만 사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 생일을 가장 축하해주던 분이 우리 할머니였으니까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고 싶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너 지금 어디니? 가게 끝나지 않았어? 네,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그럼 집으로 오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와라. 너 오늘 네 생일인 건 알고 있었어? 너 장사한다고 네 생일도 까먹고 있었지? 저도 오늘 아침에 가게 출근해서 알았어요. 근데 뭐 가게 때문에 바쁘니까 간단하게 보내려고 케이크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에이, 그렇게 보내면 되나? 네가 이제까지 한 고생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네 생일상 좀 차렸거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일하느라 바쁘잖니. 거기다 우리 집 주방은 좁아가지고 뭘 요리할 수도 없고 음식들 차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양해 좀 구하고 네 생일상 차렸다. 여기 와서 먹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자. 네? 어머님께서 제 생일상을 차리셨다고요? 어머, 왜? 내가 맨날 너 밉다 하니까 정말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럼 오늘 여기 와서 내 진심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문자로 주소 넣어줄게. 문자로 제 생일상을 차린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며 시모가 전화를 끊었는데 방금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감아 봤죠. 분명 시모가 제 생일상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까지 제가 해온 고생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을 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홀로 가게를 책임지고 밖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는데 이제까지 날 미워하고 힘들게만 하던 시모의 입에서 나를 인정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니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더라고요. 다리에 힘도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요. 차마 길거리에서 소리를 내며 울 수는 없을 것 같아 겨우 손으로 입을 막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데 기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내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던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향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앞으로 정말 시모를 잘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을 했죠. 하지만 그러한 결심은 곧 있을 시모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난 뒤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시모가 알려준 주소로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시모의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제 생일 축하를 하는 장소가 당연히 식당이나 카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도착한 장소는 생일 잔치를 할 만한 상가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빨간색 벽돌로 된 건물에는 1층엔 우유 사업소가 있었고 그 위로는 용역업체 간판이 달려 있었죠. 시모가 말한 3층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어 보였습니다만 그런 곳에 식당이나 카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해하긴 했지만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는 대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 형편이 넉넉치 않은 저희 집 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죠.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고 시모가 생일 축하를 해줄 장소라고 말한 건물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 문을 두들기니 시모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저를 데리고 갔죠. 시모가 다니고 있는 다단계 회사 사무실인 듯한 곳엔 전화로 제게 말한 것처럼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죄다 배달 음식이더라고요. 분명 전화로는 저에게 집안에서 음식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밖에서 보자고 했는데 말이죠. 미역국 하나만이라도 시모가 직접 만들어 상위에 놓아져 있었어도 아까 전 감동 그대로였을 텐데 플라스틱 배달 용기 그대로 있는 생일상을 보게 되니 감동을 받았던 마음이 금방 진정되더라고요.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 생일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시모에게 고마웠으니까요. 그래서 괜히 더 밝은 척하며 시모에게 생일상을 차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 생일까지 챙겨주시고 제가 앞으로 더 어머님께 잘할게요. 네가 잘한 게 왜 없어? 우리 쫄딱 망해서 손가락 빨개 생겼을 때 누가 돈 벌어왔는데? 사실 나도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많았는데 하던 행동이 있으니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또 혹시 내가 뒤늦게 잘해주면 네가 날 얕보지 않을까?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예전 일로 골탕 먹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표현을 못했다. 내가 느끼는 점이 참 많았어. 그래서 이번 생일 챙겨주면서 이제까지 내 속마음에 있으면서도 너한테 전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다. 알다시피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 손으로 뭘 직접 해본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배달 음식으로 차렸는데 그래도 나름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들로 준비했다. 괜찮니? 그럼요. 어머님께서 제 생일 기억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좋아요. 저 위에 있는 음식들 그냥 배달 음식이 아니잖아요. 전부 어머님 마음이 담긴 것들인데 좋고 싫고가 없죠. 전부 감사한 마음인 거죠. 이거 준비하시느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얼른 먹어요. 제가 케이크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한 말들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관련해서 감동이 깨진 건 맞았지만 시모에게 정말 감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시켜준 음식들 모두 맛있게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자리에 앉은 저와 달리 시모는 제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같이 안 드세요?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데. 음식 시킨 게 하나 더 있는데 곧 온다 해서. 먼저 먹고 있어. 아니에요. 그 음식까지 받고 같이 먹어요. 아이, 배고플 텐데. 아참, 우리 며느리가 가게 하고 있었지? 얘 며느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배달 카드 결제기는 정상인 카드도 잘 안 긁히니? 아니, 오늘 배달 기사마다 내 카드가 잘 안 읽힌다면서 카드를 막 쓰는 거 있지? 내 카드가 이상한 거니? 그게 카드 IC 칩을 꽂는 게 있고 예전처럼 긁어서 하는 게 있는데 IC 칩 쪽에 긁힘이 많으면 잘 안 읽히더라고요.
반대로 긁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이상하네. 카드 새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라, 네 카드 좀 줘봐. 확인할 게 있어. 시몬은 카드 결제를 하다 생겼던 문제를 저에게 물어보다 자연스럽게 제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카드와 시모의 카드를 비교하는 줄 알고 별다른 의심 없이 제 신용카드를 건네줬죠. 저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은 시몬은 두 카드를 자세히 비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시모에게서 시선을 떼게 됐죠. 그런데 그 잠깐 시선을 뗀 순간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내역이 날아오더라고요. 그 문자 내역을 보곤 처음엔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결제 금액 밑에 누적 금액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계부를 매달 기록하고 있어서 할부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용카드 한도와 이용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제 내역으로 온 메시지의 누적 금액이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원래 금액 앞에 숫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렇게 확인해보니 돈 1,000만 원이 결제가 됐다고 문자 연락이 와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시모에게 제 신용카드를 줬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결제된 걸 보면 당연히 카드 복제나 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시모가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겁니다. 하하하, 어머어머, 씨 놀라는 것 좀 봐. 너 무슨 일 있니? 뭐 전쟁이라도 났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저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지금 카드 결제 메시지가 왔는데 돈이 1,000만 원이나 결제됐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있으셔서 아시잖아요. 저 지금 가만히 있는 거. 근데 돈 1,000만 원이나 결제가 됐다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어머, 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얘 휴대폰 내놔. 감히 어디다 전화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 휴대폰 돌려주세요. 지금 신고해야 한다고요. 너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애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얘, 너 방금 카드 누구한테 줬어? 네? 이 카드 네 거 아니야? 네가 방금 전에 나한테 준 카드. 네, 그렇죠. 제가 어머님께 카드 드렸죠. 근데 왜... 얘 봐라, 정말 큰일 날래네. 그래, 내가 네 카드 썼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 내가 네 카드로 1,000만 원 결제했다고. 네? 어머님, 제 카드로 왜 1,000만 원을 결제하시는데요? 그러게, 내가 용돈 올려달라고 할 때 줬으면 이런 일 없잖니. 네가 내 용돈 안 올려주니까 내가 직접 용돈 벌어가는 거지. 알겠어? 이제 다 됐으니까 얼른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네가 산 우리 회사 물건 들고 가자. 많이 먹어. 돈 1,000만 원 물건이면 물건이 얼마나 많겠어. 그거 전부 네가 둘러매고 가야 할 텐데.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장난인 거죠? 얼른 취소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돈 1,00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제된 거 보면 너 카드 한도 돈 1,000만 원은 훨씬 넘는다는 거잖아.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 내가 왜 이래? 너 그동안 내 마음 풀어주겠다고 손에 뭐 잔뜩 들고 오는 거 힘들지도 않았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뭘 또 취소해주라고 난리야. 어차피 내가 마음 안 풀면 결국엔 줄 돈인데 좀 빨리 한꺼번에 줬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나는 뭐 그 돈 1,000만 원 다 가져가는 줄 아니?
나도 여기서 이것저것 떼고 수수료까지 떼면 얼마 안 돼. 그런데 내가 특별히 6개월간은 너한테 용돈 소리 꺼내지 않으마. 원래 돈 1,000만 원이면 용돈 5달치인 거 알지? 특별히 한 달 빼주는 거야. 네가 한 번에 목돈 준 거니. 어머님 미치셨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돈 1,000만 원을 카드 결제로 해버리면 저보고 어떻게 갚으라는 소리예요? 너 가게 잘 되잖아. 그리고 너 돈 모으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얼만진 모르겠지만 적지 않게 모아놨을 거라고. 청급하면 대출 받거나 카드 리볼빙을 받으면 될걸.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러게, 내가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됐잖아. 어머님, 정말 그럼 이것들 전부 저 이곳으로 꿰어내려고 꾸미신 거예요? 이 생일상까지도? 네 눈엔 그게 생일상처럼 보이니? 아무렇게나 시킨 배달 음식이? 내가 너 감동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진짜 찾기 힘들었다. 예, 나도 이런 방법까진 쓰기 싫었는데 네가 오늘 고집 부리는 거 보니까 이러다간 한참 걸릴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은 몰랐네. 이럴 거면 괜히 배달 음식 시킨다고 돈을 썼어. 처음부터 그냥 카드 좀 보자고 할걸. 시모가 제 생일을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감동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재미있었다며 얼빠진 저를 보고 조롱하고 있는 시모를 보자 더는 참을 수도 없었고 참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젠 모든 게 다 끝이라는 생각과 함께 제 머리와 몸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했죠. 그래서 웃고 있는 시모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그러자 경쾌한 찰싹 소리와 함께 시모가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더군요. 너 미쳤어? 인연이 지 시어머니 몸에 손을 대? 야, 네가 발버둥 치면 내가 맞고만 있을 줄 알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저에게 뺨을 맞은 시모는 맞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닥에서 후다닥 일어나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힘이 세고 제가 더 빨랐어요. 이제까지 앉아서 놀고 먹으며 편히 살던 시모와 비교도 할 수 없게 말이죠. 저는 달려드는 시모의 머리채를 뒤로 젖히고 난 뒤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제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어서 인정사정 없이 팔을 계속 흔들었죠. 내가 당신 정말 죽이고 싶다.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될 수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잘하면 조금은 곁을 내줘야지. 내 생각도 조금은 해줘야지. 어떻게 내 생일까지 이렇게 만들어?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제 다 끝났어. 나도 당신 더는 내 시어머니 대접 안 해. 나한테 오늘 한 행동, 이제까지 한 행동,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 난 네 시어머니야. 내가 너네 할머니 사는데 지장 없게 도와준 건 몰라? 아유, 이러지 마. 그만 좀 때리라고. 제게 맞고 있는 뺨이 아파오는지 시모는 저항을 하다 말고 얼굴과 몸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화가 너무 나서 더 차분하다고 할까요? 또 시모가 미워 죽을 것 같아 팔은 기계적으로 시모를 향해 휘둘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흐르는 것 같았죠.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그나마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손이 아픈 줄도 팔이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시모에게 휘두르고 있던 중 제 눈에 케이크가 들어왔어요.
제가 사온 그 케이크 말이죠. 케이크를 보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 우리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심해 보이더군요. 늙어 빠진 시모를 때리고 있는 제 모습이 말이죠. 왜 그 똑같은 놈 될까 싶어 피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모 그년을 때리면서 똑같은 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시모를 때리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파하면서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가 카드 취소를 하란 말과 함께 내 곁에서 떠나라는 말을 전했죠. 당장 카드 취소해. 당신이 취소 안 해도 결국엔 취소되게 돼 있어. 그리고 오늘부터 내 곁에서 떠나. 내 집에서도 나가고 당신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내 집 밖에 둘 테니까 그거 가지고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띄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내. 당신만 인생 바닥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우습게 보지 마.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움찔움찔하던 시모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더군요. 그걸로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사온 케이크를 들고 그 사무실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모가 나지막하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집 나가라는 소리는 하지 말어.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 테니 제발. 당신이 용서 빌 자격이 있는 줄 알아?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말 예전에 했어야지. 그럴 기회가 너무 많았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난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그런데도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를 조롱하고 모욕감을 줬고.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야. 김경준 그 인간이 죽었을 때 이미 끝을 냈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했어. 이제 그런 미련한 짓 안 해.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마. 나랑 마주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시모는 제가 또 화를 내려고 하자 바로 고개를 돌리고 최대한 제 성질을 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전 바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 고되게 느껴졌고 그래서 다른 감정이 취해 있을 시간 없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났고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을 했죠. 최대한 동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 인생에 시모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했는데 시모가 끼어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모가 자기 방안을 지키듯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와 달리 악을 쓰며 나가지 않았죠. 아니, 못 나간다. 어젠 내가 갑자기 당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이었는데 오늘은 달러. 어디 한번 네가 날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봐. 당신 나 싫어하잖아. 그런데 왜 내 옆에 붙어서 이 난리야?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시모는 제가 어제처럼 눈이 돌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신의 몸과 짐들을 하나로 묶어 버티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어제와 똑같이 시모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돌아온 이성 때문에 시모에게 손을 댈 수 없었고 결국은 경찰을 부르기로 했죠. 전세인 그 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으니 경찰은 우선 시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문을 잠가버렸죠. 그리곤 시모의 짐들을 하나 둘씩 창문을 통해 넘겼습니다. 또 다음날 집 비밀번호로 바꾸고 열쇠 키도 교체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시모는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와 고자세로 나오기도 하고 저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며
여러 가지 얼굴로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어요. 전 그럴 때마다 긴 말 섞지 않고 경찰을 불러 시모를 내쫓았고요. 그러다 조금은 다른 분위기로 찾아온 시모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심이라며 제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 진심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정신 차리마. 내가 널 며느리로서 내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대할 테니 제발 날 용서해 주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남은 생 내가 잘못한 거 후회하고 반성하며 너에게 잘하고 싶어. 그러니 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시모 말처럼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 정말 제 생일날이 마지막이었고 끝이었어요. 싫어요. 그리고 안 되겠어요. 전 어딜 가서도 떳떳하게 어머님께 제가 해왔던 일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어머님 모셨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미련하게 행동하면서 제가 바랬던 건 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하셨죠? 사람 인격을 거의 죽이다시피 해놓고서 이제야 용서 구하신다고요? 잘못했다 말씀하시지도 마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제가 가게를 정리하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든 어머님과 안 마주칠 방법 생각해낼 거예요. 이건 제가 마지막 작별 인사로 드리는 국수니까 이거 드시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 힘들게 사세요. 그날 시모도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하고자 찾아온 건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거부하는 제 모습을 보고 포기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딱 하나 시모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자신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길 바라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시모가 남은 생을 후회하고 고통받으며 살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말이죠. 그럼 시모가 이 사연을 읽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